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60년 전 옛 소련이 개발한 구형 지대공 미사일로 밝혀졌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관련 미사일의 낙후함 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한국 군 당국이 최근 속초 앞바다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물은 북한이 앞서 울산 앞바다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순항미사일 2발 중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미사일이 1960년대 옛 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낙후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 showed us was a missile capability that is old and is obsolete. It's designed to shoot down South Korean and U.S. aircraft, but can also be used to strike targets on the ground. It is an obsolete weapon that is not very effectiv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미사일이 직진 방향으로 상당히 비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발적인 NLL 이남 탄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래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신형 미사일 제조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could be the case that it's either costing him too much money to make all the new missiles that would perform properly, or he's running out of supplies of missiles. And so he tried to take some old missiles that he's not so sure are good anymore and use them in order to cover his needs. 이런 가운데 전직 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대북 억지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1년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벌이는 영내 훈련은 공격 훈련이 아니라 동맹 보호를 위한 방어 훈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한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해 한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공중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se are defensive exercises, and I think it is good for the combined force to exercise its joint and combined capabilities. I think that's essential to maintaining readiness and keeping a strong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한 동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시선 끌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한 연합훈련의 확대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말해왔다며 미한 동맹이 도발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와 운반수단으로 한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으로 너무 오랫동안 훈련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연합훈련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일본과의 연합 공중훈련에 투입됐던 미군 공군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9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B-1B 랜서 2대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 야외 계류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 공군은 한반도 시각으로 5일 오후 한반도 상공과 일본 상공에 각각 B-1B 랜서 2대를 투입해 연합 공중훈련을 수행했으며 훈련 후 나흘이 지난 9일에도 인도 태평양 일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이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국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유엔이 제77차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회의에서 유엔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북한을 포함한 IAEA 관련 보고서를 주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토론에서 올로프스쿠구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며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주재 유엔 대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며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호주, 리투아니아도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분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확실시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원 주도권 탈환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하원에서 공화당의 우세를 보도하는 가운데 앞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9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Now tonight, we built upon those gains 2 years ago, and it is clear that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back. 상원 선거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법에 따라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결선 투표를 하는 조지아주의 결과에 따라 상원의 다수당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의회의 정치 지형 변화는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계속 잡는다면 지금의 대북 정책이 계속 유지되겠지만 주도권이 바뀐다면 2년 뒤 대선을 염두에 둔 공화당은 강경 대북 정책으로의 변화 요구 등 바이든 행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하원은 선거 직전 발표한 미국에 대한 공약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나약하고 무능한 위치에서 미국의 안보를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 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마이클 메카우 의원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메카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 정책을 펴서 북한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해왔습니다. 최대 대북 압박을 주장해온 마르코 루비오 의원 역시 상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의 대북 정책 변화 요구 발언도 주목됩니다. 하원 공화당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영킴 의원이 외교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법 제정은 상원과 하원이 최종 조율에 통과되는 만큼 상원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4년 만에 공화당의 하원 탈환이 유력해진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개선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최대 대북 압박 재개 등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북한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해 미국 검찰이 제기한 몰수 소송에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피고의 부재를 공식 확인해 조만간 궐석 판결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원 서기관실은 8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 대상인 암호화폐 계좌 33개의 소유주 등 관련인이 검찰의 소장에 답변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11월 8일부로 피고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계좌들은 북한이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서기관실의 확인을 토대로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가 수배 중인 곽기성에 대해 정의에 대한 보상을 내건 것은 곽기성 개인이 아닌 그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9일 VOA에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위반한 곽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틀 후 싱가포르 경찰은 곽기성은 2021년 4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보상은 곽기성의 위치나 체포 또는 유죄 선고가 아닌 그의 자금줄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곽기성이 체포됐다 해도 보상금 공고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곽기성의 신병 관련 정보를 싱가포르 경찰이 공유했느냐는 질문에는 FBI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곽기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에 운송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놀라울 정도로 부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놀라울 정도로 부진했으며 전반적으로 의지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래전에 떠난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를 잇는 새 특사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공식 논의하기 위한 표결 노력도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제 포럼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략을 수립할 것과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권리 수호를 위해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